성적 욕망을 채우려 대학 동문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퍼뜨린 일당이 검거가 됐습니다. 서울대판 N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은 무려 3년간 이 디지털 성범죄를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피해 여성이 무려 6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며 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관련 대책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산대 경찰행정학부의 심혜인 교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심혜인입니다. 그 서울대판 N번방 사건, 이게 어떤 사건인지 먼저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거 지난 5월 22일 MBC에서 단독 보도를 하면서 언론에서 크게 알려진 사건입니다. 네네. 이 같은 경우는 허위 음란물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만들어져서 텔레그램에 유포된 사건인데요. 서울대 N번방이라고 붙여진 이유는 피의자나 피해자 대부분이 서울대생으로 확인이 되어서 서울대판 N번방 사건으로 불리게 된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이 또 왜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건지도 좀 간략히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2019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따온 말이지에. 네, 그렇습니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아마 공식적으로 이제 언론에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요. 네네.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사건이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영상을 1번방부터 8번방까지 분류를 해서 8개 채팅방에서 판매를 한 각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던 문영욱의 N번방 사건이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알려져 있는 박사방이라고 되어 있는 조주빈 사건이 박사방 같은 경우에는 채팅방 입장 금액에 따라서 채팅방 등급을 나눠서 박사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둘의 사건을 흔히들 우리가 요약을 해서 N번방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 서울대 N번방 사건의 피해자들이 보니까 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60여 명에 달합니다. 예. 이게 뭐 피해를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범행 수법을 저희가 보면요. 예.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고 앞서 봤던 N번방이라든지 박사방이랑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는 이유가 원래 N번방이나 박사방은 수익금을 창출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돈을 요구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실 텔레그램을 이용을 한 적이 거의 없어서 잘 모르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텔레그램을 계정을 만들면 제가 모르는 상태고 서로 모르는 상태지만 대화를 걸 수가 있다고 해요. 네네. 그렇게 예. 대화를 걸면 피해자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어떤 것이었냐면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모르는 여자의 얼굴이나 아니면 몸이 나체나 또는 동영상에 본인의 얼굴이 그 합성된 상태의 것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데 뿐만 아니라 그걸 한 명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얼굴도 모르는 익명에게서 수십 명에서 그런 영상을 받고 나를 아는 것처럼 마치 당신이 나는 당신이 교정을 걷는 걸 봤다든지 나는 수업을 듣는 걸 봤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피해자들은 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공포에 놓이게 되는 게 이번 사건의 큰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나 두려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이 사건이 보니까 발생하자마자 터진 게 아니거든요. 무려 3년 넘게 범행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와 이렇게 늦게 밝혀진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텔레그램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텔레그램 자체가 보안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예. 대화를 하는 중간중간 대화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IP를 추적하는 데 있어서 경찰이 이 IP를 추적하는데 텔레그램 회사 업체에서 서로 공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흔히들 VPN을 사용을 해서 우회를 하다 보니까 이 IP 추적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수사가 늦어졌다라고 밝게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사건 초반 가해자를 추적한 건 경찰이 아니라 뭐 일반 시민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N번방 사건을 알린 추적단 불꽃의 원은지 씨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까지 2년간 사건을 추적을 했고 결국 검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분의 위장 추적
검거까지의 과정도 굉장히 좀 이 스토리가 많더라고요. 아마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부터는 사실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마음에 이 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 같은 경우에는 네네. 지난번에 엠번방 사건에도 크게 기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피해자들이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어떻게 받을 방법이 없겠냐 하니 그 가해자들이랑 나눈 대화에서 그 박 씨 주범이랑 대화를 할 수 있는 링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대 졸업한 기혼 30대 남성으로 신분을 위장을 해서 대화를 한 2년여간 이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신뢰를 쌓은 다음에 어느 순간 상대방이 본인에게 굉장히 이제 신뢰가 쌓였잖아요. 2년 정도 쌓이다 보니까 본인의 이제 가상 캐릭터긴 하지만 아내의 속옷을 가질 수 있다라는 미끼를 투척을 하자 이제 그것을 이제 유인을 해서 경찰이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또 2년간 위장 추적을 시작하게 된 게에 또 처음에는 피해 여성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이 경찰은 텔레그램 특성상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수사를 좀 중단을 하거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SNS 익명성을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지 못한다 하면은 좀 이런 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엔 기존에 엠번방이나 박사방 때문에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정적으로 위장 수사가 가능하도록 되어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사건 엠번방 서울대 엠번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인이다 보니까 위장 수사가 사실 법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사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범인을 잡는 데 문제가 없는데 재판에 갔을 때 효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인해 아마 지금 최근에 언론 발표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위장 수사를 확대할 방안이라는 것을 방침을 정부에서는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경찰의 경우에 그 활동가 원은지 씨처럼 그 위장 잠입 수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현실적으로는 미성년자 대상으로는 가능은 한데 현재로서는요.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위장 수사를 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수법이 굉장히 나쁜데요. 네네. 졸업생들의 졸업 그 사진 또는 프로필이나 SNS에 올라와 있는 일상 사진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체에 올린다던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합성을 한다거나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지인 능력으로 되어 있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처음에 이제 수사를 진행을 할 때 혹시나 이게 원한이나 복수나 이런 것에 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접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런 수사 기법이나 활동이 진행이 되려면 당연히 제도적으로 성인도 위장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좋지만 경찰들도 지속적으로 보수 교육도 진행이 돼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시민의 끈질긴 노력과 도움 끝에 이렇게 검거에 성공을 하게 됐거든요. 그럼 이제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가해자들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방지법이라고 해서 4년 전에 제정은 되어 있는데요. 큰 한계가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제작만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 사실상 강력한 처벌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 흔히들 우리가 예전에 그 온라인 사진을 찍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요. 네네. 어떤 여성의 경우에는 그냥 내 몸을 또는 내 얼굴을 뒷모습을 찍은 것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언론에서 이슈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주범 박 씨가 단체 대화방 20개를 만들고 조작 음란물을 올려서 한 최대 50명 이상의 각 방마다 있었다고 하니까 그 직접적 간접적 가해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과연 이들이 단순히 보기만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의 그
원론적으로 또는 피해자나 연구진이나 아니면 경찰에서 논의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또는 판매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네. 특히나 미성년자나 청소년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국내 여성 전용 커뮤니티 카페 회원들이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들의 신상과 성적인 정보, 사진 등을 공유한 이른바 여성판 N번방 사건도 있습니다.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에 일명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높아지나 싶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디지털 성범죄가 활기치는 걸 보면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뭐 이런 의문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효성이라든지 경찰의 수사라든지 위장 수사라든지 충분히 미리 마련이 되어 있었으면 이런 범죄를 사전에 예방도 하고 이렇게까지 확대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스토킹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때 스토킹 같은 경우에도 사망 피해자들이 엄청 증가를 하니까 심각성을 인지를 해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사후에 뒷받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지금은 전화나 문자, 카톡에 일방적으로 온 것만 가지고도 피해자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처벌도 지금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디지털 성범죄랑 관련해서 이러한 처벌의 강화라든지 아니면 강압적인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제성을 확보하는 데는 사실상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경찰에서도 테이프를 만들고 이런 법률적인 내용들도 지속적으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서요. 예, 예. 빠른 시일 내에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이 딥페이크 영상은 좀 누구나 쉽게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래 몹쓸 짓을 악용하는 사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나 법 대책이 좀 촘촘해지고 강화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 디지털 범죄에 대한 대책이 좀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사실상 너무 빠르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딥페이크 관련해서 제가 처음으로 접했던 게 2018년이었거든요. 2018년에 가카시라든지 박사방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연구진들이 이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딥페이크라는 걸 처음 알고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 언론에서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국민들도 굉장히 혼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만 악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아마 유명 연예인들도 본인들의 얼굴을 투자 사기에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크게 내용들이 보도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로 인해서 국무회의에서 지난 21일에 인공지능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 계획을 보고를 해서 그게 8대 핵심 과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때 예. AI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 윤리 확보뿐만 아니라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 뉴스나 아니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이러한 내용들에 관한 추진 과제들을 지금 네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이런 것들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면 조금 보호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범죄에 비해서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TF 만들자 하면은 또 시간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또 새로운 범죄들이 막 만들어지고 만약 내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우선은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 예, 예. 가장 최우선이겠죠. 당연하죠. 예. 그런데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피해자들을 계속해서 경찰 분들이 연락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그분의 피해를 어떻게든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게 사실상 1인당 경찰관들이 담당해야 되는 피해 건수가 많다 보니까 네네.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부산시로 따진다면 이젠 센터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젠 센터에 방문을 해서 본인의 피해 상황이라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하는데요. 이젠 센터라는 게 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네, 그것까지도 맞습니까? 같이 진행을 같이 하고 가는 있습니다. 곳. 예, 네. 예.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지금 성폭력 방지법이 제7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가장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유포되지 않고 내용이 삭제입니다. 원래는 미성년자 대상으로만 진행이 됐는데 지금으로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촬영물 삭제를 통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요. 피해자들은 일단 가해자의 처벌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겠지만 가장 큰 요구는 본인들의 촬영물이나 이런 것의 중단이나 삭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 뭐 용어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이젠센터 같은 곳을 방문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끝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보호관찰소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했던 가해자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잘 모르십니다. 본인이 한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러한 동의를 받지 않은 사진 촬영이나 그리고 유포가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피해자들도 경각심이 조금 필요합니다. 본인의 사진이나 SNS에 올리는 것이 당연히 본인의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위험한 것도 고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말씀 듣는데 좀 답답하네요. 예. 뭔가 좀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영산대 경찰행정학부 심혜인 교수였습니다. 자갈치 아침에 18,420회 김예지였습니다. 예, 아나운서 김도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